서울시 강사 김영준입니다. 자, 온라인 평생교육 두 번째 시간, 한 컷으로 보는 역사 속 서울 이야기. 지난 시간에는 한양이 어떻게 해서 수도가 되었나 그 과정을 좀 이제 설명을 드렸다면요, 이번 시간에는 신기반기한 서울의 지명 유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울의 각 지역에 있는 지명들의 역사적인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물론 모든 지명을 다 말할 수는 없죠. 다 말할 수는 없고, 지하철역 이름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특별히 몇 개를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한번 좀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정도전이 새로운 수도로 어디가 적합할까를 좀 찾으러 경기도 일대를 돌고 있었다고 했죠. 신촌은 일단 안 되고 딴 데 어디 좋은 데 없을까. 근데 어디를 좀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한 나이 좀 이제 드신 노인 한 분이 바위에 딱 걸터 앉아가지고 정도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이고, 여기서 저쪽으로 10리만 더 가면은 왕이 살기 딱 좋은 데가 하나 있는데 저 재상나으리는 거기를 못 찾네. 그러자 정도전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이보시오 노인장, 거기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했는데 그 노인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산신령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 산신령이 점지해준 곳으로 10리를 걸어가 봤더니 거기가 바로 한양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도전이 한양을 새로운 수도로 낙점을 했다라는 야사일화가 있는데, 이 야사일화를 토대로 만들어진 지명이 뭐냐? 왕이 사는 곳에서 10리가 떨어져 있다 해가지고 정도전이 그 산신령을 만난 지역에 지명을 뭐라고 붙이냐면은 왕십리, 왕이 사는 곳에서 10리 떨어져 있다 해가지고 왕십리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옛날 조선시대 한양은요, 사대문 안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면적이 좁죠. 그래서 한양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나름 신분과 지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유지가 되려면 아무래도 기술자나 상인 이런 사람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제 군인들도 여기 들어와야 되죠. 또 군인들 같은 경우도 가족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 군인들의 가족들의 경우 주로 어디에 많이 거주를 하고서 살게 되냐면은 왕십리처럼 한양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그런 근방 지역에서 주로 많이 거주를 하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왕십리라는 지명은 그렇게 만들어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에는 왕십리가 당연히 이제 서울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여기가 사실 놀랍게도 조선시대는 경기도였던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서울인 줄 알았는데 경기도였던 지역 또 어디가 있냐면은, 숭실대 아시나요? 혹시 숭실대? 그죠? 숭실대 굉장히 유명하죠. 서울로 놓고 보면은 약간 좀 이제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정말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무슨 산이죠? 관악산. 아, 다들 잘 아시네요. 빠삭하십니다. 관악산, 이 악자가 들어가면 그 산들이 정말 산세가 험해요. 치악산도 그렇고 관악산도 그렇고 설악산도 그렇고. 그래서 관악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산세가 험한 지역인데, 지금은 여기가 서울이지만 역시 조선시대 경기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시대는요, 경기도 남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양으로 들어오려면은 반드시 이 관악산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관악산 산길이 원체 험하다 보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이 주변에 호랑이도 출몰하고 산적들도 살고 하다 보니까 여기를 지나다닐 때 어떻게 된다? 주변을 살피면서 다녀야 된다.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살피제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저희 이제 마포 복지관 쪽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마포 복지관이 있는 광흥창역, 여기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지명 유래가 되냐? 광흥창역이 속해 있는 곳은 마포구입니다. 이 마포도 조선시대에는 경기도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자, 마포구가 이제 경기도에 해당이 됐는데, 일단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수도였던 한양은 철저하게 소비도시예요. 그래서 물자를 다 한양으로 운송을 해야 되는데, 남방 지역에 있는 물자를 그러면 한양으로 어떻게 가지고 오냐? 어떻게 가지고 올까요? 1번 기차로, 2번 화물트럭, 3번 비행기, 4번 여기에 정답 없다. 네. 너무 쉽죠, 그죠? 여기에 정답 없고 다 뭘로 오는 거냐면은 배로 오는 겁니다. 배를 타고서 물건을 적재해가지고 서해를 따라서 한강을 타고 들어와서 물건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포구가 여기에 설치가 되는데, 지금도 지명이 포나 진자가 들어가는 곳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요, 이 포나 진 어디가 있냐 하면은 마포, 영등포, 노량진 이런 곳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은 여기가 호구라는 게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도시가 완전히 이제 건설이 돼가지고 상점백회 되어 있는데 엄연히 여기는 포구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마포가 굉장히 규모가 컸는데 왜 그러냐면은 고려시대 때부터 마포 지역에는 대규모 창고를 하나 건설을 해놨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광흥창이라는 창고였습니다. 즉 마포 복지관 근처에 있는 광흥창역은 사실 이 창고 이름에서 유래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마포에서 물건을 내리게 되면은, 하적을 하게 되면은 그 물건을 다시 광흥창으로 옮기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상인들이 그런 거 가져올 수 있단 말이에요. 돈은 되지만 취급하면 안 되는 거. 밀수품이죠. 그런 거 가져올 수 있죠. 그럼 이때 당시에도 세관 공무원들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검사를 하겠죠. 그럼 이제 상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나으리 그러지 마시고 하면서 뇌물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시대 뇌물 중에서 가장 좋은 뇌물이 뭐냐라고 하면요, 뇌물의 조건, 값어치가 있으면서 증거가 안 남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좋은 뇌물, 많이 통용됐던 뇌물이 이 시대에 뭐였냐면은 갈비였어요. 고기가 귀하던 시대다 보니까 소갈비가 뇌물로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해진 음식이 뭐냐면은 마포 갈비. 왜 고기 중에서, 아니 음식이 다 그렇잖아요, 그죠? 몰래 먹는 게 맛있다고. 마포갈비가 왜 유명해졌냐면 이게 뇌물갈비예요. 몰래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자, 그래서 마포갈비가 뭐 이런 식으로 유명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진짜 서울로 해당되는 지역은 어디냐?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강남 이때는 지금이 가장 번화한 지역, 삐까 번쩍한 지역이지만 사실 강남 이때는 엄연히 조선시대는 경기도였습니다. 오히려 강북 지역, 지금은 좀 교통이 뭔가 불편하다, 산과 언덕이 많이 있다 라고 생각되는 지역이 오히려 조선시대의 핵심적인 지역이었어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금호역이 있죠, 그죠? 금호역이 있고 그 근처에 옥수역도 있고 한데, 여기가 이제 정말 악명 높은 게 뭐냐면은 언덕길이 상당히 여기도 가파른 지역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조선시대의 여기가 중심지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이제 비가 좀 많이 온다, 폭우가 쏟아진다 하면은 저지대는 침수가 돼요. 그래서 강남 지역은 거의 항상 침수가 됩니다. 지금 시대에도 강남 지역은 침수가 자주 되는 지역이에요. 그에 비해서 고지대는 상대적으로 침수가 덜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고지대에 산업시설들을 많이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금호역 일대에다가는 뭘 많이 만들었냐면은 언덕배기에다가 대장간을 많이 만듭니다. 대장간들. 그래서 대장간이 있었던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쇠금자를 써가지고, 호자는 호수할 때 호자인데, 대장장이들이 이 쇠를 만들려면은 물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아마 근처에는 약수역, 여기가 약수터로 유명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옥수동, 여기도 사실 물이 있는 곳이에요. 옥수라는 굉장히 커다란 연못이 있는 곳인데, 이런 곳에서 물을 공급을 받았을 것이고, 금호동 일대도 아마도 이 호자가 있는 걸로 봐서 옛날에 여기에 호수는 아니더라도 연못 같은 게 있었을 것이다. 지금은 아마 그게 매립돼서 찾아보기는 힘들겠지만요. 그래서 여기는 대장장이들이 모여 살던 그런 지역이다라고 해가지고 금호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지금 가장 삐까번쩍한 지역은 강남인데, 그 강남 지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동네 어디입니까? 야타. 저 어릴 적에 굉장히 유행했던 말인데, 야타죠, 오렌지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활동하던 아주 그 번화한 지역이죠. 거기가 뭐냐면은 압구정동입니다. 이 압구정동은 왜 이런 이름이 붙게 되었냐? 압구정동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명이라는 인물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이 한명이라는 인물이 어마어마한 권력자였잖아요, 그죠? 이 권신이었던 한명회가 말년에 은퇴해서 살라고 한강변에다가 정자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정자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은 말년에 내가 갈매기들하고 같이 놀겠다. 이 한강이 나름 서해바다하고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종종 갈매기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놀다 할 때 그 앞자하고 갈매기 구자를 써가지고 갈매기랑 같이 노는 정자다라고 해서 압구정이라고 이름을, 정자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자 이름이 지명이 됐던 거죠. 이런 점을 놓고 보면 확실히 한명희가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여기가 나중에 땅값이 올라갈 걸 알고 이렇게 알박기를 했는지.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왕릉과 관련된 지명도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두 번째 부인이었죠. 신덕왕후 강씨. 굉장히 금술이 좋았는데, 이성계는 신덕왕후 강씨가 세상을 떠나자 굉장히 큰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서울시 중구 일대에다가 아주 양지 바른 금싸라기 땅을 하나
구해가지고 거기다가 신덕왕후 강씨의 왕릉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무덤의 이름이 정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명이 어떻게 붙게 되냐면은 정릉이 있던 곳이다라고 해가지고 서울시 중구 정동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죠. 오늘날 시청이 있는 바로 그 일대예요. 지금도 여기가 번화가 이거 중심가인데 조선시대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정동 일대가 어느 정도로 번화가 있냐면은 주변 국가들한테도 소문이 다 나요. 그래서 명나라라든가 혹은 여진족이라든가 일본한테도 어떤 소문이 났냐면은 조선에서 만약에 정동에 땅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갑부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이 정동 일대는 굉장히 잘 나가는 지역이 됩니다. 나중에 여기 이제 외국 공사관들도 많이 들어서게 되죠. 구한말 시절에. 그리고 이제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고종이 커피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 커피점도 사실 이 정동에 처음 들어오게 됩니다. 그 시대는 커피라고 부르질 않았고 뭐라고 불렀냐면은 고종이 이렇게 봤대요. 커피라는 음식을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탕은 탕인데 서양 사람들이 먹는 탕이다라고 해가지고 양탕국이라고 불렀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잔에다 담아 마신 게 아니라 쌍화탕, 십전 대보탕 같은 것처럼 이런 사발에다가 담아서 마시는 게 초창기 커피의 모습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세련된 것들이 발전된 지역이 바로 정동인데 근데 이 신덕왕후 강씨를 싫어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은 나중에 정변을 일으켜서 왕이 되는 태종 이방원이죠. 이방원은 계모였던 신덕왕후 강씨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강씨의 무덤인 정동을 이장을 시켜버려요. 아니 이 서울 한복판에 왕릉이 있으면 교통하는데 불편하지 않냐? 이거 외곽으로 옮겨. 그래서 결국 도성 바깥에 동북 쪽에 외곽 지역으로 옮겨버리는데 어쨌든 정릉이 이쪽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여기도 지명이 하나가 더 생깁니다. 정릉이 있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이라는 지명이 이렇게 또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신덕왕후 강씨의 릉인 정릉을 가지고서 두 개의 지명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서울시 중구 정동, 하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서울 지역명, 그 중에서도 지하철역 이름을 관련해가지고 한번 좀 알아봤는데, 이거 말고도 정말 무수히 많이 있지만, 그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고, 일단 한 요 정도 선에서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 번째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다루게 될 것인가? 정도전이 한양으로 천도를 하고 난 다음에 정도전이 직접적으로 한양 도시를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양 도성이 만들어지게 되고 사대문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도전은 철저하게 성리학적인 이념을 대비시켜가지고 여기에다가 주입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대문의 이름은 또 어떻게 만들어졌고 실제로 한양 도성의 내부적인 구조는 어떤 식으로 짜여졌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